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문자 폭탄. 자, 오늘 청문회에 있었던 일인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이제 청문회 중 문자 폭탄이 왔다고 하면서 뭐 오전 청문회를 하면서 휴대폰이 계속 울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랄하네.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 운동하겠다.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해요. 문자 폭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원천적인 의문점이 있어요. 몇 통 이상이 문자 폭탄인가요? 나 그게 의문점이 있어요. 시간당 몇 통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법으로 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부풀려질 수가 있어. 나한테는 2통만 와도 문자 폭탄이야. 문자 폭탄이 왔다는 것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태욱 의원의 스마트폰을 찍었는데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네요. 문자 폭탄 굉장히 격조가 높아요. 민주시민들. 제발 결혼 얘기 그만하시죠. 수준 떨어져서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결혼식 비용 반반씩 내고 남자가 집 사는 거라면서요. 저는 여자인데 저희 집에서 결혼식 비용도 다 내고 집도 제가 샀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태욱 의원님은 왜 나가셨어요? 그냥 계시지. 뭐 이런 굉장히 문자 폭탄치고는 예의를 다 갖춘 분들의 그 항의성 그 문자인데 이것을 문자 폭탄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퉁쳐서 이것도 뭐 문바들의 소행 뭐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것 같은데 참 애잔합니다. 저는 이 키워드를 왜 설정했냐면은 이게 마치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문자 폭탄이 쏘아지는 것처럼 뭔가 전통을 만들어놔 버려서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반대하면 다 문자 폭탄을 맞아야 문재인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인증을 받게 하는 상태가 돼서 아까 그 몇 통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단은 문자 폭탄이라는 게 과하게 부풀려지거나 실제로 한 몇 통, 몇십 통 네. 정도 오는 것 같고 이게 언론상에다가 엄살을 피우려고 하면은 막 3,000통 받았네, 뭐 10,000통 받았네, 10,000통을 받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청문회 중인데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니 또 뭐 연락처를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문자 몇 통 보낸 거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문자 폭탄이라고 그걸로 뭔가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문빠라고 불리우는 소위 그렇다는 거예요. 문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폄하 그런 걸로 좀 사용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 경선 한참일 때 라디오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죠. 문자 폭탄 그때 이제 그게 뭐 양념 뭐 이렇게 확대돼 나갔는데 사람들로부터 받은 문자 폭탄이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이미지화 시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는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정반대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쪽이 아니고 전에 야당 쪽이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도 그런 방식으로 문자폭탄 비슷한 거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연락처가 공개돼 버리고 나면 문자 보내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비인간적이다. 뭐 야 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살겠냐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본질이 호도돼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무서우면 정치를 안 해야죠. 그런 게 무서우면. 네. 그러니까 그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언제부턴가 이 문자 폭탄에 뭐 폭언이 온다라든지 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부터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문팬이라든지 지지자들은요 최소한 제가 아는 그 그룹들은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욕되게 하기 싫어서라도 발언이라든지를 정말 조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너무 상황이 복잡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고 김광수 의원이 초선이거든요. 네.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기가 맞습니다.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문자 폭탄이라고 이렇게 막 인지도가 높아졌잖아. 칭얼댈 만큼의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다는 것 자체를 고마워해야지 이거를 뭐 유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배가 처부른 거죠. 아니 근데 청문회가 진행이 될수록 사실은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청문회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면서 내가 저기서 말하고 있는 의원한테 바로 문자를 쏠 수 있어. 그리고 좋아요. 이 사람은 내 문자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그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잖아요. 너 행동 똑바로 하라고. 질문 똑바로 하라고. 네가 이전에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린애 같은 칭얼거림이에요. 문자 그 정도 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청문회 중간에 무사진행 발언 얻어가지고
문자 좀 그만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게 그게 난 아니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넘게 쳐받는 것들이 감당해야지. 그 문자 몇 통 받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칭얼대면은 안 되죠. 안민석 의원이 트윗에 이렇게 올리셨네요. 문자로 욕설을 날리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아예 문자 자체가 싫다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말던가 그것도 귀찮으면 국회의원에게 문자 발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시라. 시민들은 문자라는 수단이 있으니 그저 항의 수단으로 쓸 뿐 뭘 어쩌자는 건가 이렇게 올리셨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은 정치를 지금까지 굉장히 쉽게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라북도 도의원 하셨거든요, 이분이.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국회로 이렇게 승진하신 케이스예요. 실제로 그 경우 많지 않잖아요. 예. 도의원이나 뭐 광역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한 경우 좀 드문데 그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의 문자 폭탄 날려줄 반대파가 사실 없는 상태에다가 국회의원 올라오시니까 좀 적응 못 하신 것 같고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나도 감당하고 사는데 이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김빙삼 굉장히 유명하신 트위터 그 사용자시죠. 김빙삼님이 뻘소리에 헛짓하는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대량의 문자는 21세기에 이르러 정보통신을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자신 없는 모질이 의원들은 얼른 그만두고 기 시대의 요구다 싶다만. 돌아가신 분이 참. 그거 있잖아요. 대선 때 조폭 동원한 거. 이분이 거기랑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다 미치겠다. 아이씨. 전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고리파. 넘어가겠습니다. 문자 폭탄 저한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받고 싶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결론은 하나다. 누구한테나 그런 식의 항의성 문자는 온다를 문자 폭탄으로 이미지화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언급한 적 있죠. 네. 파파미 김동연 경제부총리 또 나왔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지금 이제 재산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재산 신고를 하는 거기에 보니까 작년에 연봉 절반인 9천만 원을 기부했답니다. 이혼 사유네요. 지금 이혼하셨어요? 아니요. 2천만 원 전세 살면서 2억 대출 받은 분도 계시는데 저기 파란 지붕 저기 사시는 분도 그분은 지금 그 거울방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지내시잖아요. 고울방. 비정규직 네. 비정규직 고울방. 네, 거울방. 고울방. 네, 그 네. 비정규직으로 지금 계시는 분 어쩜 이렇게 이분은 감사합니다. 뭔가 좀 깨달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그런 느낌도 살짝 예. 들어요. 아니면은 전 질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를 너무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기부 중독 이런 거. 그렇게 막 하시는 분들은 이제 농담을 하는 말이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하는 말인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병증인 게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 그건 병증인 거지. 이혼 사유지 진짜로. 근데 보통 아파본 사람들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고 없어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더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판자촌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셨는지 않을까 싶어요. 흑수저 중에 대표적인 흑수저라 그래서 네. 이분이 기부한 금액 중에 약 한 70% 정도가 본인이 총장으로 계시는 아주대에 기부를 했어요. 그분이 그 안에서 대학교 안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돌리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자기 사재를 털어넣은 경우가 꽤 됐다고 알려졌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한 6천여만 원이나 되는 돈을 연간 아주대에다가 기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래서 아주대생들이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총장님이 갔습니다. 이러면서요. 아주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에는 학생들의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총장님 보내드리기 싫다. 기껏 뽑아줬더니 총장님을 스틸해 간다. 우리 이제 이런 총장님 못 만날 듯. 이제 누가 빵 나눠주냐. 갓동현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와 대단한 추앙을 받았던 분이네요. 네. 어떻게 그런 사람만 쏙쏙 배운디야. 대단하시네. 제가 예전에 아주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원래 그게 김우중 대우그룹에서 만들었던 그런 학교였고요. 굉장히 명문대로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뭐 그런 대학 중에 하나였고요.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자리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학교 중에 하나였고요. 김동연 이제 경제부총리 내정자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아마 열과 성을 다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분들의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정말 이렇게 좋은 학교 만들어 보자 해서 그 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으면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정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차출돼가는 인사를 보고
내부적으로 못했던 사람들은 꼭 표시가 나요. 뒤에 뒷말 엄청 나오면 SNS 시대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 언론에서 막 빨아준다고 이 사람 되게 막 좋은 사람이고 국가와 뭐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라고 아무리 해봐야 그 속해 있던 사람들이 SNS 같은데 악플 달아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올라왔다는 거는 정말 인정받으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후보자는 옛날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이라는 시스템을 설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게 비전 2050 시스템이라고 10년간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이게 더 후퇴했는데 2050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서 하겠다라고 비전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 김동연 내정자의 역할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자 아들이 백혈병으로 그 사망하고 장례식 당일날 이 발인하고 바로 출근해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일이 뭐였냐면 원전 비리 종합 대책 발표하는 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대함이 좀 이해가 됐어요. 만약에 그 정도 무게가 아니었다면 그분도 아마 아드님 장례식에 끝까지 남아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원전 비리 종합 대책이라는 게 기억하실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원전 그 부품 이게 그 산업계 전반적으로 그 검은 고리가 만연해 있어가지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부품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급되고 그 커미션도 엄청나게 거래되고 하는 그런 게 광범위하게 밝혀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전 산업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한수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 산업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워낙 폐쇄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어떻게 책임지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전문가가 재정 전문가죠. 그러니까 재정 전문가가 이렇게 재정을 그 예산을 중심으로 통제하는 그런 기획을 내놨다고 기억하거든요.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런 마인드 갖고 계시는 분들이 경제의 주요 포스트 굉장히 중요한 예. 자리잖아요. 아마 예. 우리나라 예산을 예. 총괄하는 사람이고 예. 그 포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를테면 뭐 그게 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위 쓰는 자기가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예산을 쓰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 있는 사람이 그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달라져도 달라질 거다라고 보고요. 왜 그런다면서요. 노동부나 환경부나 복지부나 같은 데서 가장 신경 쓰는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또 미담 파파미였었고요. 파파이스 아닙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김무성. 이 전문 용어라 그냥 쉬운 걸로 먼저 할게요. 김무성 캐리어 또는 노룩 패스. 노룩 패스는요, 특히 농구에서 내 시선이잖아요. 공을 잡고 이제 공격을 하다가 내 시선이 저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그 시선 때문에 수비수들이 눈치를 채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자기가 정말로 공을 주고 싶은 쪽에 시선을 주는 게 아니라 시선을 안 보고 이미 봤어. 뒤에 따라오고 있는 다른 공격수가 있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시선 자체가 일종의 트릭인 거예요. 안 보이는 쪽에 공을 던지는 걸 노룩 패스라고 해요. 보지 않고 패스한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화제가 됐는데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일본에서 쉬고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본 온천 갔다 온 것 같아요. 초밥도 좀 그러니까 씹어 먹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좀 쉬고 왔다. 대선 끝나고 이제 뭐 머리도 식힐 게 뭐가 있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들어오는 과정에서 캐리어 가방 연두색이었던가요? 네. 가방을 정말 그쪽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쓱 밀어요. 나도 그것 보고 뒤집어져가지고 야 이거는 그냥 비판 이런 것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완전 코미디에 무슨 나오는 해외 토픽 영상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김무성이야 하루 종일 SNS에 화제가 되는데 그만큼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레딧이라고 그 우리나라의 뭐 DC 인사이드나 게시판 중독자들이 모여서 이제 댓글 전쟁하는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한 사용자가 코리안 폴리티션 스웩이라고 해가지고 그 짤을 올렸거든요. 그 가방을 쭉 미는 그 조회수가 지금 현재 380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 번역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하이니어 어서 내 가방을 받아라. 우리 착한 가방 이리온. 이런 정말 이 어렸을 때부터 한없이 밝고 그 티 없이 어려움 없이 자란 그 막내
그 막내 도련님죠. 그래서 이제 막내 버릇없는 도련님. 그 하인이 딱 오길래 그래 너는 이거를 가져라. 이렇게 나는 내가 길을 간다 이제 이런 분위기. 아우 정말 수액 쩔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요 김무성은 피해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김무성은 지가 하던 대로 했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낮은 자세에 대통령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가 하던 것은 그냥 했는데 자기는 황당한 거예요. 이게 왜 논란거리가 되냐고 반론도 있었다고 하는데 초등학생 앞에서도 무릎 꿇는 대통령이 있고요. 아마 자기들 팀,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의 팀들에서는 그게 뭐 대단한 일이 아닐 거예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 스타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렇게 그 사람 무시해서라기보다는 왜냐면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넌 지금 좀 챙겨. 이게 습관화돼 있는데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한 짓이 아닌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의문의 일패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국회에서 국 보좌관은 몸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국회의원이 있었거든요. 누군지는 말을 쓰면 못 드리지만 지금 뭐 그 수액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딱히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 부분 아닌데. 이게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확 와서 몸종한테 이렇게 네가 할 일은 이것이고 내가 할 일은 저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기가 막힌 거는 많이 해본 짓이기 때문에 안 보고도 노룩 패스하잖아요. 정확하게 들어가 또 대단하신 분이시. 이게 평소에 김무성이 보여줬던 게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웃긴 거예요. 그리고 재미니까 저렇게 할만해라고 생각하는 전 국민의 공감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보도된 이후로 기자들이 김무성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캐리어 논란이 외신에서도 크게 보도됐다 이런 말에 김무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이상하게 보이더냐? 아니 수행운이 보여서 밀어주었는데 그게 뭐 이상하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바퀴 달린 가방이니까 그러니까 굴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기자가 또 눈을 마주치는 부분이 없으니 논란이 된 것 같다라는 말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내가 왜 해명해야 해? 할 일이 없어. 수액. 관심도 수액 없고 해명할 생각도 없다. 일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수액이죠. 그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런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도 우리 쪽에는 익숙한 장면이라서 김정숙 여사가 자택에서 이제 청와대로 최종적으로 들어갈 때 엄청나게 큰 캐리어 가방을 직접 들고 나와요. 그 주위에 경호원도 있었고 비서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직접 가방을 차에다 실어요. 그런 장면들이 그냥 보이고 그런 비슷한 인터뷰도 있었어요. 예전에 인터뷰 중에 누가 가방 들어주고 이러는 게 불편하다. 근데 왜 이제 국회에도 가면 그런 거 있다면 초선 때는 뭔가 되게 열심히 막 제가 모 의원인데요. 우리 인터뷰한 적도 있는 모 의원인데 초선인데 그분이 인터뷰하러 올 때 보좌진 없이 혼자 대중교통 타고 뒤에 색 메고 백팩 메고 오셨더라고요. 왠지 은수미 의원이 아니요. 그때 현역일 때. 네. 은수미 의원 나오신 장하나 의원님. 그런데 초선 때는 그러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는데 제3만 돼도 국회의원들이 꽤 많은 분들이 그게 바뀐다면서요. 아마 위치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고 그렇긴 한데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한 짓인 것처럼 보여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밀고 이게 우리들 입장에 되게 불편한 거죠. 그런 어떤 태도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보통 우리 쪽에 계시는 웬만한 국회의원분들은 실제로 카메라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쓱 건네주고 말 텐데 이거는 좀 이거 생각보다 그 가방이 캐주얼하다고 그래 디자인이 뭔가 그 좀 깔맞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마켓에 바로 떴어요. 그 교보 핫트랙스랑 에이씨. 지마켓 MD가 굉장히 발빠르게 노룩 패스 자율주행 안 된다고 2번 말했다. 소문만 무성, 바퀴는 스무성. 그래서 스무성. 뭐 많이 팔아주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미 지마켓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말 MD들 빠릅니다 진짜. 불편한 진실님이 올려주셨습니다. 경대수 아들 군면제 실시간 순위 올리려는데 김무성 캐리어가 맡고 있네. 세상은 넓고 꼴통 국회의원도 많다. 심한 경우는요 24시간도 안 돼가지고 3,600RT 된 게 이거였어요. 김무성 입국 장면 이거 싫어하냐? 그거였어요. 그 맛동사님도 그 레딧에 올라왔던 걸 보신 것 같은데 김무성 공항짜리 레딧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달린 리플이 1. 존나게 부패할 것 2. 권위주의적일 것 3. 성차별적일 것 4. 인종차별적일 것 5. 호모포비아일 것. 참 임팩트가 너무 센데요 이거. 어떤 분들은 이걸 컬링이라고 하시네요. 무스터 컬링. 무스터 컬링. 다시 봄님의 트윗입니다. 김무성이 수행원에게 가방을 맡기는 방법.
세월호 유가족 분이 무릎 꿇고 간청할 때 차량 문 닫던 모습, 차에서 건물까지 사람들 줄 세워서 우산 들고 있게 하던 모습들이 역시 그냥 나온 게 아니네요. 가방 맡기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밀어버리는 인성 수준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늪이라는 분이 세상 씨발 김무성 캐리어가 내 인생보다 잘 골라감. 제이훈님의 트윗입니다. 김훈님이 오늘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김무성과 김훈은 진짜 개저씨란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전 다큐로 가지 않으려고 좀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정말 김무성이 한 행동과 비서관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받아들고 간 행동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도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살아온 사람들의 살아온 그 생활적인 습관 같은 것들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뀌어야 돼. 그게 발전적 인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상대방에 대한 사실은 어쩌면 그 김무성하고 그 비서진하고 친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친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들이 결국에는 사회적 귀감이 되거나 사회적 원성을 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로 에티켓 또는 에티튜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지금 뭐 비난이랄까요? 쏟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평상시 때 김무성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요. 거기에 굉장히 유머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에 기본적으로 사회적 태도가 안 좋았던 사람이 그러고 나니까 원래 저런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무성 노루크 패스, 김무성 캐리어 정말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 캐리어가 내 인생보다 잘 올라간다 진짜. 정확하게 목표 지점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국정 운영도 그 캐리어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상황이 복잡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고 김광수 의원이 초선이거든요. 네.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자기가 맞습니다.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잘했든 잘못했든 국민들 눈에 띄어가지고 그렇게 문자 폭탄이라고 이렇게 막 인지도가 높아졌잖아. 칭을 댈 만큼의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다는 것 자체를 고마워해야지 이거를 뭐 유감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배가 처부른 거죠. 아니 근데 청문회가 진행이 될수록 사실은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가 가능해졌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청문회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면서 내가 저기서 말하고 있는 의원한테 바로 문자를 쏠 수 있어. 그리고 좋아요. 이 사람은 내 문자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그 이유는 사실은 그동안 국민들이 하고 싶었던 얘기잖아. 너 행동 똑바로 하라고. 질문 똑바로 하라고. 우리가 네가 이전에 뭘 하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어린애 같은 칭얼거림이에요. 문자 그 정도 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청문회 중간에 무사진행 발언 얻어가지고 문자 좀 그만 좀 보내주세요 하는 게 그게 아니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넘게 쳐받는 것들이 감당해야지. 그 문자 몇 통 받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칭얼대면은 안 되죠. 안민석 의원이 트윗에 이렇게 올리셨나요? 문자로 욕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문자 폭탄. 자, 오늘 청문회에 있었던 일인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이제 청문회 중 문자 폭탄이 왔다고 하면서 뭐 오전 청문회를 하면서 휴대폰이 계속 울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지랄하네. 너는 군대 갔다 왔냐? 다음 너 낙선 운동하겠다. 이런 문자가 왔다고 해요. 문자 폭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원천적인 의문점이 있어요. 몇 통 이상이 문자 폭탄인가요? 나 그게 의문점이 있어요. 시간당 몇 통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 법으로 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부풀려질 수가 있어. 나한테는 2통만 와도 문자 폭탄이야. 문자 폭탄이 왔다는 것을 누군가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정태욱 의원의 스마트폰을 찍었는데 이런 얘기가 올라와 있네요. 문자 폭탄 굉장히 격조가 높아요. 민주시민들. 제발 결혼 얘기 그만하시죠. 수준 떨어져서 진짜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결혼식 비용 반반씩 내고 남자가 집 사는 거라면서요. 저는 여자인데 저희 집에서 결혼식 비용도 다 내고 집도 제가 샀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정태욱 의원님은 왜 나가셨어요? 그냥 계시지. 뭐 이런 굉장히 문자 폭탄치고는 예의를 다 갖춘 분들의 그 항의성 그 문자인데 이것을 문자 폭탄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퉁쳐서 이것도 뭐 문바들의 소행 뭐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것 같은데 참 애잔합니다. 저는 이 키워드를 왜 설정했냐면은 이게 마치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문자 폭탄이 쏘아지는 것처럼 뭔가 전통을 만들어놔 버려서 그래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대하면
다 문자 폭탄을 맞아야 문재인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인증을 받게 하는 상태가 돼서 아까 그 몇 통으로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단은 문자 폭탄이라는 게 과하게 부풀려지거나 실제로 한 몇 통, 몇십 통 네. 정도 오는 것 같고 이게 언론상에다가 엄살을 피우려고 하면은 막 3,000통 받았네, 뭐 10,000통 받았네. 10,000통을 받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청문회 중인데 너무 어처구니 없어 하니 또 뭐 연락처를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문자 몇 통 보낸 거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문자 폭탄이라고 그걸로 뭔가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문빠라고 불리우는 소위 그렇다는 거예요. 문팬 뭐 이런 분들에 대한 폄하 그런 걸로 좀 사용되지 않는가 싶어가지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대선 경선 한참일 때 라디오 프로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했죠. 문자 폭탄 그때 이제 그게 뭐 양념 뭐 이렇게 확대돼 나갔는데 사람들로부터 받은 문자 폭탄이 문재인 대통령 를 날리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아예 문자 자체가 싫다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말던가 그것도 귀찮으면 국회의원에게 문자 발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시라. 시민들은 문자라는 수단이 있으니 그저 항의 수단으로 쓸 뿐 뭘 어쩌자는 건가 이렇게 올리셨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분은 정치를 지금까지 굉장히 쉽게 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라북도 도의원 하셨거든요, 이분이. 국민의당이 창당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국회로 이렇게 승진하신 케이스예요. 실제로 그 경우 많지 않잖아요. 예. 도의원이나 뭐 광역시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한 경우 좀 드문데 그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그런 식의 문자 폭탄 날려줄 반대파가 사실 없는 상태에다가 국회에 올라오시니까 좀 적응 못하신 것 같고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나도 감당하고 사는데 이게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김빙삼 굉장히 유명하신 트위터 그 사용자시죠. 김빙삼님이 뻘소리에 헛짓하는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대량의 문자는 21세기에 이르러 정보통신을 이용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자신 없는 모질이 의원들은 얼른 그만두고 기 시대의 요구다 싶다만. 돌아가신 분이 참. 그거 있잖아요. 대선 때 조폭 동원한 거. 이분이 거기랑 연관이 인형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을 나쁜 쪽으로 이미지화 시키는데 굉장히 공헌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주는 그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정반대로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 쪽이 아니고 전에 야당 쪽이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도 그런 방식으로 문자폭탄 비슷한 거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연락처가 공개돼 버리고 나면 문자 보내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비인간적이다. 뭐 야 니들이 그러니까 내가 무서워서 살겠냐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본질이 호도돼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무서우면 정치를 안 해야죠. 그런 게 무서우면. 네. 그러니까 그 문자 폭탄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만 보내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네. 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언제부턴가 이 문자 폭탄에 뭐 폭언이 온다라든지 뭐 그런 소식을 들을 때부터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 문팬이라든지 지지자들은요 최소한 제가 아는 그 그룹들은 문재인이라는 후보를 욕되게 하기 싫어서라도 발언이라든지를 정말 조심히 했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지지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